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사회복지학개론 제20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20강 강의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빈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번 한 강의는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강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강 강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보건법입니다. 199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본 이념이 있는데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최적의 동그라미요. 자, 3번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4번 미성년자의 가로요.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료, 보호, 필요한 교육의 동그라미,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입원 치료, 입원의 동그라미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의 따옴표,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됩니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됩니다. 자,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용어로 나오면 틀리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제정이 되었고 자, 거기에 기본 이념 부분에서 첫 번째가 최적의 치료였죠. 그 자리에 이제 최소한의 치료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최소한의 치료하면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정신질환자 미성년자 자리에 모든 정신질환자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호, 교육 이게 있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에 자발적 입원 자리에 권장되는 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기본 이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정의 들어갑니다.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5번까지 있는데요. 이 5번까지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죠. 제가 먼저 판서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질환자가 있는데요. 자, 정신질환자는 정신병,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장애, 세 번째 약물, 알코올 중독장애, 중독, 그 다음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도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보건시설이 있죠. 정신보건시설은 세 가지가 있다. 정신의료기관이 있고 자, 정신의료기관은 바로 쓸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병원을 말하겠죠. 병원, 그 다음에 의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죠, 최근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건 뒤에 나오는데요. 지금 쓸게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6가지가 있고요. 외우는 방법은 직, 종, 중, 지, 생, 품입니다. 자, 직종, 중지, 생품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직종중지 생품의 첫 번째는 직업재활, 끊고 종합, 끊고 중독자 재활, 지역사회 재활, 생활, 마지막은 밑에다가 생산품 판매, 시설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있고요. 자, 이것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정신요양시설이 나오네요. 정신요양시설의 개념에서는 만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양이란 단어가 나와요. 만성과 요양이 나오면 정신요양시설이다. 정신요양시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습니다. 허가 동그라미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어의 정의가 딱 끝나게 됩니다. 자, 보시죠.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그 다음 정신보건시설, 넘버링, 정신의료기관 1,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2, 정신요양시설 3, 오른쪽에 정신의료기관 두 번째 줄에 병원, 의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밑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의 동그라미,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의 동그라미, 요양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가 등의 의무 참고,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요. 5년마다 합니다. 5년의 동그라미, 정신보건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밑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정신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까지만.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입니다.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끊어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 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권교육 당연히 중요하겠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종사자는 끊어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9번 별표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끊어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1.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 정신보건 간호사 3.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다. 자, 밑에 보시면 1급과 2급이 있다 그랬죠? 1급과 2급의 동그라미 2급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입니다. 1급이 있어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1년 이상의 따옴표. 자,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가 있죠. 공통이 있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있고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별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력 조사의 1, 사회조사의 2, 사회사업 지도의 3, 방문 지도의 4.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심리평가나 심리상담은 당연히 임상심리사가 하겠죠. 환자관리활동이나 간호는요. 간호사가 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10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번에 있는 내용은 뭐였느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1급과 2급이 있다. 3급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3사람이다. 그 자리에 정신보건 의사는 있다 없다? 정신보건 의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네 가지 일이 있다 그랬죠. 개인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회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 지도를 하고요. 사회사업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과 같은 방문 지도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참고하시고요. 정신요양실의 설치 운영입니다. 1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군구청장에 위임됐다고 밑에 있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 위임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12번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 개설의 제한입니다. 입원과 퇴원 등의 법 규정을 위반하여 끊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의 동그라미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한은 5년 동안 못한다는 거죠. 5년의 동그라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동그라미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 훈련,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기획조정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 시군구의 가로, 시군구 단위의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 훈련,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군구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할 수 있겠고 2번 국가지자체 외의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설 소재를 관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이겠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16번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직종중지 생품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생활시설이 있죠.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네요.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과정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재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죠.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 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직업 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중독자 재활입니다. 알코올, 약물, 유해 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 행위에 의존하거나 유해 약물이나 유해 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이 중독자 재활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가 있네요.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시설이 됩니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은 위에 있는 시설에서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종합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되죠. 직종중지 생품 꼭 외우시고요.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면 아닌 것 찾기로 나오겠죠. 예전에 이거 어떤 거였냐면요. 주거시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예, 틀리겠죠. 그 다음에 무슨 훈련시설이 있었어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이거 나오면 틀리다. 그래서 주거시설 나오면 틀리고 훈련시설 나오면 틀리다. 이 두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정신보건시설평가, 시설평가의 동그라미 3년마다겠죠? 당연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3년의 동그라미.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보호의무자의 의무입니다.
보호 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며 끊어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보호 의무자는 끊어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끊어요.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3번 보호 의무자는 끊어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되며 끊어요. 정신질환자를 유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 입원의 종류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자의 입원이 있죠. 두 번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세 번째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네 번째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자, 입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입원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자의 입원이 있습니다. 자, 자의 입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 권장하나요? 네, 권장하는 것입니다. 권장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의 입원, 퇴원 신청 시 자, 지체 없이 퇴원시킵니다. 지체 없이 퇴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년에 1회 이상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입원 보시죠. 1번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 자의로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위에 1번에 따라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됩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환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좀 기억하실 것은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입니다.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보호 의무자가 몇 인이면 1인이면 1인의 동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이고요. 당연히 연장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것만 좀 아시면 돼요. 6개월 이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봅니다. 1번 중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그라미, 2인의 동의, 보호의무자 1인 경우는 1인의 동의로 함.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로 입원 등을 시킬 수가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에 대한 동의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에 오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3번입니다.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했고요.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군구청장에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입니다. 3번.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자리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이렇게 나오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도지사였는데 자, 시군구청장의 입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시군구청장의 입원은 뭐냐면 거기 나온 대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보시죠.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입원을 의뢰하는 겁니다. 어떠한 케이스냐? 자, 케이스는 뭐냐면 정신질환으로 자신 타인을 해할 위험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보호,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요청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원을 시키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입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길지 않죠? 2주 이내입니다. 2주 이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보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군구청장에게 당연의 진단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요. 3번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에 2주의 동그라미, 2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응급입원 들어갑니다. 자, 응급입원은 이쪽에 쓰겠습니다. 4번. 응급입원인데요. 에머전시 상황이죠. 따라서 72시간이고요. 7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죠. 위험이 큰 자일까요? 네, 위험이 큰 자입니다. 위험이 큰 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급박하죠. 자, 이 경우에 응급입원을 시킵니다. 응급입원은 하나 더. 응급 상황이니까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보시죠. 응급입원 1번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동그라미요.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의 동그라미요. 급박하여 자입원, 보호무장 입원, 시군구청장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의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번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응급이 의뢰된 자에 대해서 72시간의 박스, 72시간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확인인데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퇴원 등 사실의 통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정신보건심의원의 설치 종류가 있습니다. 22, 23, 24 재심사 청구까지 있죠. 자, 이 부분은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정신보건 22번 정도만 제가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판서로 해볼게요. 정신보건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시군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끊어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끊어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2번 퇴원 등의 심사, 재심사의 회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 해제 규정에 의한 심사, 동그라미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끊어요. 광역에도 있고 기초도 있다는 거죠. 심판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번은 퇴원심사 등의 청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재심사 청구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이렇게 판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퇴원 등의 심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를 심사 청구라고 하고 두 번째를 재심사 청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심사 청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때 재심사 청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심사 청구를 누가 하느냐? 환자가 하죠. 환자와 보호자가 어떤 것을 하느냐? 자, 퇴원 심사, 그 다음에 초우 개선 요구,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환자나 보호자는 어디로 가느냐? 시, 군, 구청장에 갑니다. 자, 시군구청장에 가면 진짜 시군구에 있는 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겠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부를 해요. 자, 요리 회부하면 여기 안에 뭐가 있다겠죠?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에 불복했을 때는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환자가 보호자가 재심사 청구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시도지사로 가는 겁니다. 자, 시도지사에게 가면 시도에 있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 뭐 있다겠죠?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다겠죠? 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다. 그쪽으로 이제 심판을 맡깁니다. 맡기면 다시 이제 이렇게 통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심사청구 1차가 되고 여기가 2차가 되겠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다.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정신보건심의기구입니다.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의 심의기구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정책을 심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고요. 여기는 이제 심사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란 말을 쓰지 않고 심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만 아시면 돼요. 23, 24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외래치료 명령입니다. 자, 외래치료 명령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퇴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한 경험이 있어요. 경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거기 있는 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이 사람은 외래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기초정신보건심의원에 물어봐서 이 사람 외래치료 받아야 되겠니? 그러면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1년 이내 범위에서 1년 이내 기간 동안에 외래치료를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래치료 명령이죠. 자, 보시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무자에 대한 입원, 시군구청장의 입원에 따라 입원 등을 하는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등을 하기 전,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신 또는 타인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한 자로서 끊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이 1년 이내에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한 때는 기초정신보건심의원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외래치료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무자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이 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자가 외래치료 명령에 불응하여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끊어요. 그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해 평가를 위해서 그 자에게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26번 권리 보호 및 지원 등이 있는데요.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1번 체크하세요. 입원 금지 등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응급입원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어도 된다겠죠? 급박하니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자, 권익보호는 읽어보시고요. 비밀누설 금지 읽어보시고 수용 및 가혹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자에만 동그라미 쳐요.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특수치료에 제한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행동 제한의 금지, 별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를 위하여, 따옴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통신자유, 면회자유, 그 다음에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를 위한 경우는 돼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을 행해야 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됩니다. 자, 환자의 격리 제한이 있는데요. 별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끊어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끊어요.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끊어요. 환자 본인의 치료, 보호를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는 시설 안에서 행해져야 되겠죠. 1번 지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끊어요. 정신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됩니다. 입원 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입니다. 작업요법은 작업치료죠. 자, 1번 들어갑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환자의 치료,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나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끊어요. 입원 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예품 만들기, 따옴표, 공예품 만들기 등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2번,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끊어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해야 되고 끊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작업치료 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밑에는 다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정신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신보건법 앞에 전반부에 판사한 내용들 있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린지 그런 것들을 제가 OX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강 강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